삼전 닉스 메가 투자 이 발표를 통해서 다른 모든 이슈를 삼켜버렸습니다. 이재용 최태원은 이른바 내셔널 히어로, 국민 영웅으로 극찬을 받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먼저 종합적으로는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평가를 예. 합니다. 이거는 이런 문제는 사실은 뭐 여당, 야당, 진보, 보수를 떠나가지고 좀 합리적으로 좀 판단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런 기술적인 주제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함부로 말을 섞는 게 좀 어려운 것 같고 지금 발표 나온 것들, 그 다음에 뭐 기술계, 학계, 뭐 또 경제계, 그 다음에 정치계 이런 데서 나온 반응들을 보고 제가 이제 예. 판단을 좀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승부수를 걸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동안에 계속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1년이면은 사실 허니문 효과가 지나가 버렸거든요. 허니문 효과가 이제 끝날 때가 됐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기저 효과가 있었어요. 윤석열 정권이 워낙 못했으니까. 뭐 조금만 그냥 평범만 해도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 효과가 있었는데 예. 그것은 이제 유효 기간이 1년으로 끝난 거고 요번에 또 지방선거에서 만족하지 못할 성적을 얻었잖아요. 그다음에 그 안에는 국민들이 정권에 보내는 경고 같은 게 분명히 섞여 있고 이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율 반등의 모멘텀을 딱 줄 때가 된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번에 이걸 딱 승부수를 딱 던졌던 거고 예. 저는 뭐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따져봐야 할 것들은 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냐면 그냥 청사진을 그린 거예요. 청사진을 그린 거고 항상 청사진은 항상 아름다울 수밖에 없거든요. 부풀고 꿈에 부풀게 만들고 근데 이제 이게 현실에 들어가게 되면 또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르는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이 정도의 청사진을 그려주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했고 예. 일단은 그 3대 메가 프로젝트라는 게 크게 세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광주 반도체 생산 기지,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피지컬 로봇, 피지컬 AI 쪽이고, 꿈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게 이제 반도체는 AI를 굴리는데 기본적인 그 하드웨어라고 할 수 있죠. 하드웨어 만드는 거고. 그다음 피지컬 로봇은 뭐냐면은 우리가 AI 두 종류가 있는데 생성형 AI 있잖아요. 뭐, 예. 뭐 미드저니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 기능을 하는.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 중국과 미국에 뒤처져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강점을 가진 건 사실 피지컬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피지컬 AI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 제조업 기반이 거의 모든 제조업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걸 굉장히 오랫동안 운영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뭐가 쌓여있냐면 데이터가 다 쌓인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넣게 되면 사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승부를 볼 수도 있겠다. 쉽게 말하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상대적인 우위,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고, 그다음에 이걸 또 밀어줌으로써 그 격차 있죠. 왜 격차를 좀 벌릴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차원에서 여기가 얘기가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고속도로 같은 거거든요. 그런 정보가 생산되면 그 다음에 이걸 흘려주는 이런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디지털 시대의 경부고속도로 같은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국가 전략적 목표로 설정하고 나간다는 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는 이게 이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이게 왜 다 광주에 몰아줬는지는 모르겠는데 합쳐서 예. 이게 800조잖아요. 그다음에 AI 데이터 센터가 550조입니다. 그리고 피지컬 A는 이제 경북 구미 쪽으로 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다음에 이제 충청권과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HBM 고대용 메모리 이쪽 좀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광주에다 그냥 한꺼번에 왕창 몰아주고 다른 지역에다 조금씩 준 예. 그런 거니까 이제 다른 지역에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냥 당장 일단 전북에서도 불만을 표시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전남 광주만 왜 다 주냐, 우린 뭐냐 이런 거고. 그래서 아마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국민의힘은 청와대의 외압이었다. 예. 기업을 팔비틀기 했다라고 또 주장하고 있고 비판하고 있고 유승민 전 의원은 영남은 어떻게 되느냐. 예. 채점표를 공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미르재단과 뭐가 다른가 바로 이제 기업들을 압박한 건 아니냐라고 직격을 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교수님? 일단은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큰 그림을 좀 봐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야당에서 비판하는 건 당연한 거고 또 견제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다만 이제 국민의힘에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게 이제 국가 발전의 큰 그림, 빅피처를 던졌다라는 거고 이재명의 승부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긴장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뭐였냐면 원래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건. 원래 보수. 국민의힘에서 하던 거예요. 예. 이걸 저쪽에서 좀 빼앗아 갔던 거.
그러니까 이니셔티브를 빼앗겼다는 걸 지금 반성을 해야 됩니다. 하다가 앉아가지고 맨날 당권 투쟁이나 하고 TK에서 맘 편히 자기만 당선될 생각만 하다가 완전히 그 보수의 가장 중요한 의제를 갖다 저쪽에 넘겨준 거거든요. 이걸 딱 보게 되면 사실은 박정희의 그 경부 라인을 경부 라인을 통해 가지고 중화공업 육성해 가지고 산업화의 기틀을 놨던 거 있잖아요. 그것의 디지털 버전을 연상시킨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 그리고 실제로 그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는 이재명 지지자층에서는 벌써 막 박정희 찬양하듯이 옛날에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보수의 의제를 이재명이 들고 나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문제의식을 느껴야 되고 반성을 좀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재용하고 최태원이 뭡니까? 원래 재벌이잖아요. 재벌 총수잖아요. 예. 옛날에 민주당에서 이들 뭐라고 했겠습니까? 진짜 잡아먹지 못해가지고 난리를 났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막 원래 큰 절을 하려고 했는데 말렸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결국 90도인데 사진을 딱 보게 되면 이재명 각도가 더 90도예요. 그거 바로 뭐냐면 이걸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재벌한테 꼼짝 못했던 건 옛날에 보수 쪽이었단 말이죠. 예. 이쪽에서 그걸 치고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하고 좀 관계가 있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강성 노선, 강성 지지층 위주로 가자라는 이제 유시민, 문조 톨레오 노선이 예. 이렇게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중도 보수 쪽으로 확장해야 된다는 노선이 있잖아요. 예.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근데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큰 빅픽처를 그리는 건 뭐 나쁘지는 않은데 사실은 뭐 이건 다 해왔던 거고 문제는 뭐냐면 이걸 엮어가지고 이렇게 예쁜 그 이스토리아 쉽게 말하면 서사를 구성한 거예요. 서사를 구성해가지고 딱 던져주는 거.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사실 그 유권자들한테 뭘 줘야 되는 거, 희망을 줘야 되고 꿈을 줘야 되는 거잖아. 그거 포장을 상당히 좀 잘했다는 느낌이 들고 다만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왜 또 광주냐. 그다음에 광주에다가 또 하나 주는 것도 모르겠는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다 들어간단 말이죠. 예. 이건 좀 이상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 결정한 게 과연 경제 논리가 있느냐. 역시 경제 논리는 아닌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치 논리에서 좌우된 측면이 좀 있습니다. 예. 한편으로는 뭐가 있냐면은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민주당에서 늘 갖고 나왔던 그런 의제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다른 한편은 뭐냐면은 지금 당권 싸움에서 호남을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반도체를 갖다가 호남으로 보낸다 이거 농담 비슷한 거고. 그러니까요. 강성 분자들이나 하는 얘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예. 근데 갑자기 이게 그냥 대통령 입을 통해서 발표가 됐거든요. 이야. 근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이걸 갖다 다 검토할 수가 있을까? 그건 아니라는 그 거죠. 전부터 준비해 왔던 거네. 그러니까 일단은 저질러 놓는 거야. 예. 일단 질러 놓고 나중에는 이제 뭐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일단은 저질러 놓고 나중에 이제 수습하겠다 이런 거지. 미리 다 재서 예컨대 이거는 어디로 가고 저거는 어디로 가고 다 재고 그러면 비용 편익 다 따져보고 이래서 나온 계획은 분명히 아닌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멍들이 좀 나 있겠죠. 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세 가지 구멍이 나 있는 게 하나가 이제 전력이에요. 그러니까 그쪽 호남 지역은 사실 친환경 에너지 거기다 몰빵을 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사실 전력이 남아 돌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겠다라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친환경 에너지는 자연에 의존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약에 아웃돼 버리거나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전력 대책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 전력 대책은 없다라는 겁니다. 예. 지금 거기에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2기가 있잖아요. 영광인가? 한빛입니다. 그게 이제 가동 중단에 들어가요. 그건 2개가 이제 가동 중단에 들어가거든요. 예. 나머지를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원전을 짓는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게 원전 짓는데 몇십 년씩 걸려요. 10년, 20년 걸리거든요. 부지 선정하고 뭐 온갖 또 문제점들 있고 등등등. 거기다음에 왜냐하면 지역에서 엄청나게 반발도 있을 거고 등등등등 있기 때문에 사실 전력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느냐라고 해서 사실 안 보이거든요. 두 번째는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용수인데. 예. 그러지 않아도 몇 년 전에 들었던 게 뭡니까? 그 지역이 뭐예요? 가뭄 때 뭐였습니까? 농업용수랑 식수도 부족해가지고 난리 났었잖아요. 뭐 도수관을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뭐 등등등등. 예. 하루를 흘러갔던 걸 다시 돌려가지고 하고 막 이랬던 데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반도체 그 공장이 딱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소비하는 게 하루에 65만 톤을 소비한다 그러더라고요. 65만 톤은. 근데 사실 이걸 갖다 마련할 길이 사실 막막하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뭐 수자원 환경부 수자원공사인가 거기서 계산한 거 봐도 이게 반도체라든지 이게 들어오게 되면은 그 물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미 보고서를 냈어요. 예. 근데 지금은 또 말이 달라져가지고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조금 긴가민가해요. 그러니까 농업용수도 지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식수도 부족해지는 거고. 예.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그 공장이 만들어지면 또 누가 들어와요? 인력들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들이 또 추가 그 물을 또 사용하는 존재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추가로 뭔가 더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볼 때는 이게 가장 큰 그 아킬레스 건인 것 같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거기에 짓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력 부족이 있는데 인력이니까 거기까지 과연 사람들이 내려가겠느냐라는 거예요. 좋은 인재들이. 근데 뭐 이 문제는 뭐 대우를 잘 해주면 좀 내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많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가 문제입니까? 애들 교육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교육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력 확보에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인력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만만치는 않을 것 같고 이런 세 가지 문제, 전력과 용수와 인력 이런 것들이 과연 이걸 마련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플랜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구체적인 플랜을 지금 안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정말로 타당성 조사 다 하고 이래서 경제적인 관점에서 평가를 내린 게 아니라 뭐 한 겁니까? 정치 논리에서 급하게 이렇게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도 불과 몇 주 전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뭐 출장 나간다 그랬습니다. 뭐 전력도 용수도 뭐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그거 수급하는 게 만만치 않을 것이다. 시큰둥했습니다. 시큰둥했거든요. 그랬는데 갑자기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걸 그다음에 정부에서는 자기들이 설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이제 설득이지. 알잖아요. 이 두 분 다 한 번씩 학교 다녀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뭐 하겠다라고 치면은 이분들 딱 생각하는 거 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과연 그 경제 논리로 분명히 경제 논리보다는 정치 논리가 앞선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호남으로 일단 진경을 해야 되거든요. 호남으로 이제 진경을 해야 되니까 그걸 딱 던져주는 게 바로 이제 이런 거 큰 걸 딱 던져준 거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청사진입니다. 그래서 과연 실현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두 가지 변수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이거 짓는데 뭐 10년씩 걸릴 겁니다. 아마 이상 걸린다 그럽니다. 뭐 훨씬 더 이상 걸릴 겁니다. 그 짓고 뭐 하고 그 다음에 가동까지 들어가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거기까지 가줄 것인가라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입지 조건들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거기에 대한 대책들이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걸 마련하려면 인프라를 다 깔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뭘 하려면 댐을 더 높이 지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용수관부터 온갖 걸 다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라서 이게 과연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프라 전체를 다 깔아야 되니까 엄청난 또 공과 예산이 들어가요. 공적 자원이 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게 얼마나 들어갈지는 또 따로 계산을 좀 뽑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따져봐야 됩니다. 이런 거 그냥 꼼꼼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냥 또 짓고 시작하면 새만금 같은 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시작했던 그 사업들이 다 그냥 유야무야 된 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동기로 던져놓고 뭐 했는데 여건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접어버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무턱대고 짓기부터 시작했다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벌써 거기에 그 건설 두 사람들이 이제 만세를 부르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건설업체 있잖아. 지역의 건설업체들. 대박 터진 거지 이제는. 두 번째는 뭐냐면 거기 땅 주인들. 이런 문제거든요, 이게. 그래서 꼼꼼히 따져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국힘에서 이제 당연히 비판을 하고 또 견제를 해야 됩니다. 청와대 외압이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거고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채점표도 한번 공개해라. 그러니까 수많은 여러 지역들이 있는데 아마 따져봤다면 너희들이 그럼 채점표가 있을 거 아니야. 비교했느냐? 비교를 했는지 한번 보자라는 거죠. 내가 볼 때는 채점표는 없었거나 아니면 있었어도 그냥 대충 없고 해가지고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이제 뭐라고 했냐면 미르재단과 뭐가 다르냐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 다음에 다른 한편은 요거 약간 뭐 무리해 보이긴 하지만은 타이밍이 이제 절묘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가요. 전대를 앞서가지고 김민석을 밀기 위해서 왜냐하면은 그 민주당을 딱 보게 되면은 당원의 절반 이상이 과반 이상이 압도적인 다수가 호남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일반적인 그 여론하고 일반적인 민주당 지지층하고 이쪽은 또 뭐예요? 다르거든요. 당심이 좀 달라요. 이러다 보니까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은 뭐 김민석이 정청래를 갖다 더블 스코어로 앞서고 이러는 게 나오지만은 안심하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카드가 있었는데 하나가 이제 이 카드를 던진 거고 그 전에 뭐였냐면 송영길 카드예요. 그러니까 송영길이 그래도 뭐 전북이나 이런 데서는 좀 그게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난리쳤던 거 아닙니까? 김관영이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걸 딱 보니까 이 두 개를 던져가지고 일단은 당을 갖다 내가 장악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다소 좀 무리하게 발표한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왜 또 광주냐? 그것도 한 개도 아니고 왜 두 개씩 주느냐? 음.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이렇게 가게 되면 어디서 반발합니까? 다른 지역이겠죠. 다른 쪽에서 반발하거든요. 경기도에서 반발하고요. 벌써 전북도 반발하고 나왔거든요. 예.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에 뺏긴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게 인프라가 다 이미 다 깔려 있고 용인. 뭐 등등등등 이런 데서 하면 될 텐데 사실 거기가 좀 포화 상태인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하면 되는데 왜 하필이면 거기냐라고 하면서 다른 지역에서는 반발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 밀고 나간 건 바로 뭐냐 가장 중요한 건 현재로서는 다른 선거는 몰라도 지금 전당대회. 2년 남았어. 예. 전당대회에서는 역시 누구예요? 방송을 잡으려면 그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따져야 될 건 뭐냐면 이게 과연 그 비용 대비 효율성이 있느냐 이건 정확하게 따져야 되거든요. 지역 개념 발전도 좋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다 있는데 왜 그쪽에다 몰아줬느냐라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그게 타당성이 있었느냐. 이게 분명하게 첫 번째로는 뭐냐면 경제 논리에 따랐느냐. 두 번째는 정말 기업들이 정말 흔쾌히 원해서 가는 거냐 아니면은 찝찝하지만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거냐라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라면 사실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따져보는 것은 야당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야당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이런 식으로 이 의제를 선점하는 능력들을 빼앗긴 부분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일단 저질러진 일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갈 수 있게끔 균형과 견제를 제대로 해야 된다. 이게 야당이 해야 할 일이죠. 예.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이 경제 논리가 아니라 경제 기준이 아니라 바로 정치 논리다. 이 전당대회 앞에 그것도 6월 29일 김민석 총리가 총리직을 내려놓기 직전에 이것을 발표하면서 이른바 전당대회에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 민심 구애 작전 아니냐라는 의심이 나오는데 예. 상당히 그렇게 타당성이 믿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 반반이라고 보면 됩니다. 오로지 이것 때문에 한 거라고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런 이유도 있다. 쉽게 말하면 이건 이유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호남으로 결정한 거 전체를 갖다 여기다 환원시킬 수는 없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쪽에다 몰아주기로 한 결정은 분명히 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었다. 근데 정치적 측면에는 목적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지율을 갖다 상승시키려는 반등의 모멘텀을 갖다 삼으려는 여러 가지 동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동기가 바로 사실은 전당대회를 앞서고 던진 측면이 분명히 있죠. 하지만 그게 전부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예. 지지율도 어떻게 좀 올라갈까요? 이게 호남은 뭐 상당히 큰 폭으로 올라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다른 지역은 상당히 또 시샘하고 이건 뭐야 우리 지역은요 이렇게 나올 영남은요 뭐 이런 반응도 나올 수 있는데요, 교수님. 코스피를 봤는데 그날 코스피는 오히려 떨어졌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코스피는 사실은 미국 시장에서의 기술주 여기에 변동에 민감하지 이 사안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참여자들은 사실은 아직까지는 이거는 그냥 입술 서비스, 약간 청사진을 던진 것에 불과하다라고 평가하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주가 상승에 도움될 거다라는 판단은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약간 그냥 너희들 늘 하는 얘기 아니겠느냐. 뭐 듣기 좋은 얘기 했네. 이 정도의 반응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반짝하는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국가의 발전 전략을 갖다 제시했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다만 이제 그 효과가 얼마나 가겠는가. 왜냐하면 이게 이제 아직 먼 얘기예요. 그러니까 먼 청사진을 그려놓은 거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도 하나도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또 실행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나중에 엎어질 수도 있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게 불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까지 볼 때는 엄청나게 먼 시간이 아직은 남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잠깐 반짝하는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예컨대 평택만 해도 뭐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짓고 있잖아요. 예, 그것도 뭐 2028년에나 이게 이제 가동 들어간다나 뭐 착공 들어간다나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하다 보면 이게 굉장히 뭐랄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드러날 겁니다. 이게 급속히 결정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그 효과는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가 않다. 하지만 잠깐
반등하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전에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반등의 모멘텀을 참 찾기 힘들 것이다라고 했는데 일단의 반등의 모멘텀은 찾은 거예요. 하지만 이 효과가 오래 갈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유시민 작가하고도 참 방송 많이 하셨잖아요, 교수님. 네. 요즘에 이렇게까지 유 작가가 부각되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또 김어준의 문조털레요의 털, 김어준 방송에 출연을 해서 정축을 해야지 재건축이 무슨 말이냐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직격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시민 작가가 완전히 최전선에 나선 상황으로 보이는데 왜 이러는 걸까요? 사실 뭐 유시민 작가하고 저랑 굉장히 많이 방송도 오래 했죠. 옛날에 그러니까요. 팟캐스트 했었고 한번 하면 그때 용어 상박이 스트리밍에 다운로드 막 100만씩 가고 그랬던 와. 거. 스트리밍까지 합치면 막 100몇십만씩 가는 그걸 갖다 매주 했었으니까. 예. 그때 유시민하고 저하고 그다음 노회찬 작고하신 노회찬 의원하고 같이 셋이 했었는데 뭐라고 이름이 붙지 않았습니까? 그 카페 정치 카페였어요. 아, 예. 그때 제가 그냥 유시민 대놓고 앞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노회찬하고 심상정은 100% 신뢰하는데 당신은 50%만 신뢰해. 그런 측면이 있었어요, 뭔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그 정치 윤리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공학적인, 그러니까 음모술수 공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게 예. 굉장히 능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랑 판단 기준이 다르다는 생각을 여러 번 했었어요. 이게 우리는 이제 옳고 그르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잖아요. 내가 손해 보는 한이 있더라도 예. 옳으면 해야 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지지를 얻는 게 올바른 정치다라는 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은 뭐 노무현 친노라고 하는데 딱 보면 노무현 대통령하고 전혀 다른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계산이 밝아요. 그다음에 잔머리도 많고, 예. 그다음에 윤리적 판단보다도 굉장히 공학적 판단. 그러니까 그러니까 옳고 그러다가 아니라 이게 그른 거다 하더라도 옳게 만들어야 돼. 지금은 뭐 이런 식의 사고 방식을 갖고 있어가지고 내가 좀 불신한 측면이 있었거든요. 예. 요번에 이제 그게 또 다시 드러난 건데 이 사람이 좋아하는 그 내재적 접근 방법 있잖아요. 예.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 사람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한번 이해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거예요. 그 이를 응원했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뭘 원했냐면 증축을 원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는 민주당의 근간이야. 우리가 민주당이란 건축 자체야. 그런데 그 주인이 뭡니까? 새 주인이 왔네? 예? 새 주인이 왔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있는 여기에다 위에다 한 층을 더 올리는 건 괜찮아. 그것만 하란 말이야. 증축이네. 우리 내버려야 되고 증축을 하라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재건축을 하는 거야. 우리를 허물고 거기다 뉴 이재명이라 그래가지고 뉴 이재명은 벽돌로 또 다른 집을 지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게 문제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것도 의도가 된 거고 그걸 누가 지도하고 있냐면 이재명이 지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뉴 이재명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뉴 이재명이란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니네들은 올드 이재명이라는 거고 진짜 이재명 아니다라는 거고 뉴라 붙었다라는 건 기존의 세력들은 올드하다는 얘기잖아요. 예. 니들 물러나라. 그 명칭과 함께 문조털레이유에 대한 공격이 그냥 본격적으로 시작되거든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김어준도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최욱의 매불쇼인가? 매불입니다. 이게 이제 두 개의 라인이잖아요. 두 개 그 중심축이 있다면 그게 이제 그 변두리 방송들이 있었어요. 그 변두리 방송들. 얘네들이 일제히 다 들고 나가서 때려대는 거예요. 때려대는 거고. 그러니까 유시민의 입장에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얘네들이 왜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그 전까지만 해도 친명, 친청 이런 분화 같은 게 있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뚜렷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분명하게 해서 우리를 떨어내려고 하네라는 걸 이제 깨달은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극단적인 발언까지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뉴 이재명을 내세워서 조직적으로 문조탈려를 공격하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그걸 걔네들을 뭐라고 불러요? 얘네들을 무슨 뭐 촉법 평론가라는 거죠. 용역 평론가. 그러니까 그 밑에는 뭐냐면 이제 애들이 어리다라는 게 있는 거예요. 예. 또 하나는 뭐냐면 나 같은 사람은 발언하게 되면 바로 이제 맞잖아. 얻어맞잖아. 책임성이라는 게 있는데 쟤들 책임도 안 져 그냥 막 그러니까 촉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죠. 근데 이게 또 젊은 세대들일 때는 이게 저거 뭐야 완전 꼰대 아니야 이런 식의 역풍이 불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지금 그 얘기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우리가 알잖아.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던 건 뭐냐면 드디어 586 세대가 갔다는 걸 확인한 거거든요. 특히 그걸 명확하게 보여준 게 한동훈. 그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의 선거 운동이 국힘에 비하면 월등히 나았거든요. 예. 국힘 거 보면 진짜 후져서 못 빠졌잖아요. 근데 이번에 최초로 뭐예요?
민주당의 선거운동이 후져 보였어. 아. 한동훈에 딱 비하니까. 근데 한동훈은 또 젊은 세대잖아요. 그들보다 10년이 젊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정치가 드디어 이제 세대 교체가 시작되는구나. 이런 거였단 말이죠. 이걸 갖다 저쪽에 사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이 이걸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쪽 문저털 레오는 뭡니까? 그냥 586 정치. 우리가 건물이야. 우리는 무너뜨리지 마. 거기다 니들 그냥 얹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저쪽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 다 무너뜨리고 새로 져야 된다. 그러니까 홍익표는 뭐라 그러냐면 재건축 말고 재개발도 있다. 더 과격한 얘기야. 더 과격한 얘기. 예. 재개발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 다 갈아엎고 다시 짓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차기에는 결국 세대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이미 이제 갔단 말이죠. 젊은 세대가 그 자리를 차지할 텐데 여기서 지금의 옛날에 운동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게 저쪽 생각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또 젊은 애들 있잖아요. 자리 못 들어간 애들이 또 호시탐탐 노리는 애들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얘들 사용하면 얘들 그냥 물불 가리지 않고 덤벼들거든. 예. 그래서 김호준 뜯어대고 뭐 최욱 뜯어대고 그냥 유시민 뜯어대고 예. 이렇게 유시민 올 때는 저희 완전 촉법들 아니야 이렇게.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예. 그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나름대로 뭐가 일어나고 있다.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세대 교체라는 게 사실 그 세대 교체를 갖다 밀고 나가는 애들 보면 걔네들도 어차피 586이거든. 그러니까 지들끼리 밥싸움이고 밥싸움이고 그 밑에는 뭐냐면 그 지지층들을 새로운 지지층을 규합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보수 예. 중도로 가는. 그런데 그게 좀 애매모호한 게 김호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코어 지지층이 떨어져 나간다. 코어 지지층이 떨어져 나간다. 니들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예. 코어 지지층이 떨어져 나간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오케이. 뭐 대통령이 이 사람 저 사람 갖다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강성 지지층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사람. 예컨대 막 문재인 공격했던 사람 막 쓰고. 예. 한찬식. 뭐 이런 사람 막 갖다 쓰고 이런 거 마음에 안 들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지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저들이 이제 기대는 게 이른바 뭐예요? 뉴 이재명이라는 거죠. 예. 뉴 이재명 세력이란 뭐냐면 그러니까 이재명 49%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지지율 얼마 받았습니까? 거의 60대 후반이었잖아요. 예. 거의 20% 차이거든요. 이 20%가 새로 유입된 층이에요. 뉴 이재명이거든요. 중도 보수 성격이 있습니다. 그렇죠. 선거 때는 안 찍었는데 그 다음에 하는 걸 보고 찍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축으로 가겠다. 그럼 중도는 우리가 완벽하게 장악해서 장기 집권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저쪽의 생각이라는 거죠. 예. 근데 뭐냐면은 시사인에서 이제 한국 리서치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뭐냐 거기서 재밌는 게 뉴 이재명 있잖아요. 예. 이 세력들은 강성하고 완전히 달라요. 와. 성향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재명 수사에 대한 생각을 물어봤거든요. 예. 이재명 수사가 부당했느냐 안 부당했느냐. 검찰에 의한 이재명 수사가 부당했느냐 안 부당했느냐. 심지어는 뭐냐 윤석열 검찰에 의한 이재명 수사가 부당했느냐 안 부당했느냐. 그랬더니 부당하지 않았다가 48%예요. 뉴 이재명은요? 부당했다가 22.7%입니다. 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충성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잘할 때는 지지하는데 이건 아니지 하면 얼마든지 지지를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그 전통적인 세력 있잖아요. 예. 그쪽은 부당했다가 68%예요. 야. 부당하지 않았다가 16%. 여기는 그냥 옳든 그르든 간에 무조건 우리는 지켜주겠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김호준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예. 여기는 봐라. 내가 데리고 있는 애들은 무조건 널 지켜주는 애야. 근데 너희들이 지금 쫓고 있는 그 헛개비들 봐라. 걔네들은 뭐라느냐. 이재명 수사 부당하지 않다? 48%야. 과반 거의 뭐 그러니까 부당하다의 그 3배 이상입니다. 3배 이상. 3-4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얘네들 떨어져 나가지고 네가 정권 유지할 수 있어?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이 와중에 적통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누가 이 정치적 유산을 개성하고 있느냐 했더니 이게 난립니다. 지금 정청래 전 대표는 내가 노무현 기저입니다. 이랬더니 강력한 이 전당대회 경쟁자인 김민석 총리는 난 DJ 기저입니다. 이러고 있는데 심지어는 뭐 송영길 의원의 경우에는 정청래가 노무현 장례식 참석도 안 했다 이랬다가 참석을 한 사실을 알고는 또 사과 발언까지 했는데 지금 내가 노무현 뭐 적통이다 아니다 DJ 적통이다 아니다 이게 난리네요 교수님. 야, 이게 이제 그 좌파랑 그 우파랑의 차이예요. 예. 우파에선 쫓아낼 때는 어떤 식으로 쫓아냅니까? 장동혁이 한동훈 집권할 때는 옛날에 공안검찰이 M1 사람 잡는 식이잖아요. 예. 막 사건 조작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 특집 잡아가지고 깜빵 보내고 이런 식으로 쫓아내는 게 이제 그쪽이거든요. 공안검찰 스타일. 공안검찰 스타일이고 이쪽은 그러니까 그
강파 투쟁 스타일이에요. 아, 그러니까 공산국가에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연합파, 예. 소련파, 김일성파, 남노당파 막 서로 해가지고 서로 막 하고 우리가 정통이야, 우리가 정통이야, 우리가 정통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은 이단이고 수정주의고 뭐 이런 식으로 예. 나는 올소독스고 너희들은 수정주의여서 막 잘라내잖아요. 딱 그런 식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통 논란이 벌어진 겁니다. 이건 또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스럽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조선시대스러운 예성 거죠. 논쟁 예성 같은. 논쟁도 아니고 심지어는 아니 장례식 가고 안 가고 그게 뭘 한마디로 그건 뭐냐면 너 조상제사에도 못 가는 너 뭐 이런 식의 욕이라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건 사실은 잘못된 거고 알고 보니까 그날은 못 갔는데 외국에 있어. 예.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와서 그 장례식에 참여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하게 송영길이 팩트 확인이 안 된 거죠. 그래서 그분은 사과를 했는데 이게 이제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정청래는 뭐냐면 김대중이 있고 노무현이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이 있고 예. 거기다음에 내가 정청래 이렇게 가는 거야. 이 라인이야. 이게 정통 라인이야 이런 예, 거거든요. 예. 이걸 쟤네들 깨는 겁니다. 네가 무슨 노무현이냐. 너 노무현 장례식도 안 왔잖아. 이걸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자기가 사과를 했죠. 왔던 게 확인되니까 안 물러납니다. 그다음에 뭐 하냐면 너 한미 FTA 반대했잖아. 노무현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 업적 중에 하나가 한미 FTA 한 건데 네가 그걸 앞장서가지고 반대하는 거 아니야? 예. 네가 근데 친노야 말도 안 되는 놈. 그래서 이걸 얘를 갖다 호적에서 파는 겁니다. 이 호적에서. 네. 그다음에 그 자리에 누굴 집어넣는 거예요? 김민석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박지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민주당의 적통은 김민석이다. 이러죠. 그러니까 니들 집 그냥 다 허물어가지고 집 밖을 쫓아낸 겁니다. 쫓아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집에서 쫓아내는 것까지도 부족해가지고 호적에서 이제 파는 거예요 지금. 호적에서 파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김민석의 약점은 또 뭐예요? 그 노무현 2002년에 그렇죠. 정몽준에게 같은 거죠. 배반한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 딱 뭐라고 하냐면 김민석은 난 DJ 키즈다. 노무현 라인은 아니지만 난 DJ 라인이고 사실 DJ가 바로 민주당의 건국의 아버지 아니냐. 네. 난 이렇게 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가가지고 그다음에 그 라인을 잇는 게 결국은 누구까지 가는 거냐면 나까지 온다. 김민석. 그래서 자기가 다 적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참 정말 한심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딱 이런- 보면 유치하잖아요. 지금 뭐 하는 예. 겁니까? 이게 결국 뭐냐 북한에서는 백두 혈통이냐 이런 거거든요. 나 백두 혈통이야. 신라 시대 때는 뭡니까 그거 있죠 왜? 뭐야 이거 성골과 진골 싸움, 진품이냐, 뭐 성골이냐 진골이냐 성골이냐. 거의 그런 식으로 내버린 건데 아이. 결국은 결국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희들 나가라고 한 다음에 우리가 원래 이 집 주인이었어. 네가 무슨 주인이야? 니들 주인 아니야? 그러니까 쫓아내는 거고 집의 소유권을 박탈하는 거고 더 나가서는 아예 그 가문에서 호적을 파버리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송영길을 이제 왜 끌어들었냐면 이제 호남 쪽 표거든요. 그러니까 정청래도 사실 호남에 대한 그립이 강하지가 않아요. 예. 그래 강하지 않은데 일단은 강성 지지층들은 대부분 다 그 김어준하고 그다음에 매불쇼 이런 쪽으로 왜냐하면 유튜브 정치잖아요. 예. 그쪽으로 완전히 설득 당해 있는 상태니까 아하. 열을 공격하려면 그래도 호남의 그립감이 있는 송영길을 좀 활용하겠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송영길은 결국은 이제 러닝메이트로 김민석하고 러닝메이트로, 그러니까 본인도 잘하면 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착각들을 보통 하잖아요 정치인은. 예. 그래서 나왔는데 그게 안 된다면 결국 어디로 가느냐? 외무부 장관 가고 싶어 한다 그러더라고요. 외교부 장관요. 예. 네. 그래서 나는 외교부 장관으로 가고, 그러니까 아마 거의 확정된 것 같아요. 러닝메이트라 해서 둘이서 이제 경선이 벌어지면 둘이서 예. 같이 정통래 협공하는 거죠. 아. 협공하고 나는 빠지고. 그러니까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나? 그 마라톤에서 페이스메이커 중간에서 페이스메이커입니다. 빠지고 딱 올려서 우승을 시킨다. 그다음에 나는 어디로 가냐? 외무부 장관 가겠다. 이 생각인 것 같아요. 예. 예. 자, 내일입니다. 우리 방송하는 시점이 여러분들 6월 30일,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바로 내일 7월 1일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납니다. 교수님, 어떤 의미입니까? 그거는 이제 그거예요. 이것도 적통 노선 논쟁? 예. 논쟁의 그 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정청래가 누굴 찾아갔습니까? 바로 대통령 뭐 월드클래스 뭐 문 전 대통령을 자, 찾아. 바로 문 전 대통령 찾아갔거든요. 예. 그건 자기가 적자라는 얘기예요. 어. 김대중, 그러니까 노무현 뭡니까? 문재인은 누구의 친구? 노무현의 노무현. 친구. 그다음 노무현은 누구의 후계자? 김대중의 후계자. 예. 그다음에 그 문재인과 친한 건 나 이거잖아. 일 라인을 딱 했거든요. 아. 장군을 딱 부른 겁니다. 예. 그때 대통령이 참전한 거예요. 김민석은 찾아가기 참 힘들거든. 예. 생각해 보세요. 지가 뒤통수 때렸는데 지가 어디 노무현을 찾아가. 예. 낯짝이 있어야지. 아. 못 하거든. 그러니까 대통령이 대신 가주는 겁니다. 야. 대신 가져가지고 장군에다가 멍군을 딱 불러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김대중,
노무현 요게 약하잖아요. 요거 노무현으로 가야 되는데 노무현이 약하니까 대통령이 대신 떼어주는 거거든. 노무현, 문재인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김민석 요 라인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 이들이 바로 민주당의 적통 라인이다. 이게 바로 뉴 이재명이다. 야. 너희들은 가라. 이런 수라는 거죠. 참 이재명 대통령이 이 당권을 위해 김민석을 위해 해줄 걸 다 해주고 있습니다. 노골적이잖아요. 너무 예. 노골적이잖아요. 당 대표도 지명하고 그 다음에 아니 아주 요번에 전당대회 때 아예 그냥 딱 너무 노골적으로 개입을 했어요. 당무 개입을. 예. 근데 그게 이제 누구를 연상시킵니까? 누구를 연상시킵니까? 윤석열이 했던 짓이잖아요. 윤심. 그 말로가 별로 안 좋거든요. 아. 하게 되면 아마 이길 거예요, 자기들이. 예. 근데 그 후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안 많지 않을 겁니다. 교수님 이거 진짜 완전 전쟁입니다. 이른바 총성 없는 전쟁이다. 피만 흘리지 않을 뿐 전쟁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른바 이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누가 이기든 간에 문조 털레유 한강 새똥 대주길 봉합될까요? 아닐까요? 일단은 겉으로나마 봉합이 될 겁니다. 어쩔 거예요, 이제는. 장소가 딱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네. 줄 열심히 갈아타겠죠. 줄 열심히 갈아타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지지층이 거의 세뇌당하다시피 해서 얘들은 굉장히 인지 부조화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이 확 돌아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사람들은 주로 뭐냐니까 이재명이 뭘 해도 다 그냥 다 덮어줄 의도 그런 의지를 갖고 있었던 예.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마음에 상처를 입겠죠. 그러면 이제 그게 굉장히 큰 앙금으로 남을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싸우는 과정이 지금 전초전이에요. 아직 시작도 안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세겠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네가 갑자기 한미 FTA를 파고 나와? 최민희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은 너 이인재 적성론 누구야? 너잖아. 후단협 만들어가지고 노무현 흔들게 누구야? 너잖아. 뭐 이거 다 까자는 얘기냐? 나 우린 다 깔 거야. 그러니까 파면놀이를 하자는 얘기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벌어지면 엄청나게 부딪힐 겁니다. 부딪히고 그 가운데 굉장히 큰 상처들을 입겠죠. 그럼 그게 그냥 그대로 남아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굽히고 그냥 정리가 되는 것 같아도 사실은 남고 그다음에 또 언제냐? 바로 뭐가 시작됩니까? 총선이 시작되잖아요. 공천이 시작되거든요. 예. 뻔한 거 아니에요. 불보듯 뻔한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 반발하죠. 엄청나게 반발할 겁니다. 자, 당정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 나는 사퇴를 안 한다. 이건 뭐 장동혁 대표의 버티기라고도 볼 수 있고 약간의 또 국민의힘으로 봐서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딜레마입니다. 뭔가 사퇴는 계속 주장하는데 이 상황이 정리는 안 되네요. 지금 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죠. 이준석 대표의 말대로 신성 로마 제국 알잖아요. 신성하지도 않았고 로마도 아니고 제국도 아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명목상의 황제로 좀 남아 있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지금 왜 이렇게 됐느냐? 간단하다. 친윤에서 플랜 B가 없어요. 플랜 B가 없기 때문에 좀 그냥 가만 놔두는 거거든요. 근데 최고위에서 지금 네 번째로 사퇴 요구가 나오니까 이제 신경질이 바짝 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좀 약간 그건을 했죠. 의총에서 뭐라고 결정하든 간에 나는 사퇴 안 한다. 딱 못을 박은 겁니다. 의원들이 다 사퇴를 하는데 자기는 사퇴 안 하겠다? 이건 사실 그건이잖아요. 그냥 의지를 보여주는 건데 여기서 지금 사퇴하면 나는 죽는다는 생각을 이제 강하게 갖고 있는 거고 예. 그 전에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퇴 여부는 당원들이 결정할 문제지 의원들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이 말 자체도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의원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나를 갖다 짓지 않은 강성 당원들이 남아있는 한 나는 대표 자리를 지킬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어땠어요? 본인이 옛날에 한동훈 지도체제 무너뜨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당원들 뜻 물어보고 무너뜨렸는데 지가 사퇴해가지고 붕괴시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옛날 얘기를 갖다 좀 옛날 생각을 못하는 것 같고 내로남불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제가 황당했던 게 있는데 아니 이분이 최고위인가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홍명보를 비판해요. 홍명보를 비판하는데 뭐냐면 지도력의 부재가 드러나지 않았느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안 물러난다면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 얘기하는 거야? 지금 자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홍명보를 향해 가지고 그냥 사실은 자기 얘기잖아요, 그게. 그래서 야 이분도 참 대단하다. 어떻게 회로가 저렇게 될까? 누가 딱 들어도 이거는 홍명보랑 지금 뭡니까 똑같은 상태 아닙니까? 예. 근데 적어도 홍명보는 물러났잖아요. 본인은 안 물러나고 오히려 그 상태 속에서 홍명보를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편드는 것도 아니고 지가 막 나서서 비판하고 안 물러난다면 끌어내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걸 보고 막 웃었거든요. 예. 그래서 한간에서는 지금 홍명보하고 장동혁 평행 이론이 이제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별명이 뭔지 알아요? 뭡니까? 장명보입니까? 예, 장명보라고 부릅니다. 지금 장명보라고 부르겠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속내는 뻔한 겁니다. 버티겠다,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티겠다라는 겁니다. 왜냐? 알고 있어요. 어차피 그 친윤들에게는 플랜 B가 없다. 그다음 생각을 해봐라. 지금 막 바꿔가지고 뭐 전당대회를 하거나, 왜냐하면 지금 해가지고 비대위로 가게 될 때 비대위원장은 누가 시켜? 예. 누구를 시킬 겁니까? 아. 또 김종인 위원장 모셔올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킬 만한 사람 다, 왜냐, 비대위가 한두 번이가 몇 번입니까 지금? 예. 할 사람 다 불러왔거든요. 한 사람도 지금 소진됐습니다. 소진됐어요. 그러니까 할 수도 없고. 예. 그렇다고 지금 또 내려가지고 전당대회를 딱 치르게 되면은 자녀 임기밖에 못. 자녀 임기밖에 못하니까 누가 출마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나설 리도 없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한동훈이 딱 들어올 수 있느냐, 당장 들어올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친윤들은 아직까지도 한동훈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고 있단 말이죠. 공포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환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조속한 한동훈의 복귀에는 반대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가 보다 한동훈도 못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 바깥을 보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쭉쭉쭉 떨어지고 있네. 예. 민주당 지지율도 뚝 떨어지고 있네. 당 지지에서 우리가 크로스오버, 뭡니까? 데드 크로스? 예.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네? 이렇다고 한다면은, 원래 이렇게 당의 지지율이 올라갔던 이유는 또 다시 떨어졌더라고요. 올라갔던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보수 지지층이 희망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세훈하고 한동훈이 귀환한 겁니다. 유력한 대선 주자 둘이서 생환하니까, 아, 이제 보수가 바뀔 수 있구나. 그다음 차기에 이길 수도 있겠구나. 이런 희망이 있으니 이게 쫙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예. 그 이제 자기가 올린 것처럼 착각을 하고,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은 연임까지 할 수 있고, 연임한다면 또 뭡니까? 재선에 도전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막 떠들어라 라는 거고, 신동욱이 좀 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게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 김재원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예. 신동욱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나도 달라진다. 근데 이제 신동욱이 좀 안 움직이겠거든요. 그러니까 움직일 기미가 없다라고 하니까 의원들이야 떠들어라. 이거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신동욱은 사퇴 안 한다라는 거죠. 예. 그럼 내 체제는 계속 갈 거다라는 거죠. 물러나라고? 나보고 물러나라고? 물러나자고? 최고위원들? 그 물러날 사람만 물러나. 니들 물러나면 그 자리 또 내 사람 채우면 되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끝까지 가겠다라는 겁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막다른 이 골목에 몰리면, 수세에 몰리면 오히려 공격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지금 장동혁 대표입니다. 배현진, 진정호, 김종혁 등 오히려 이 강명구 의원의 문자가 공개됐는데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윤리위 정치를 통해서 기강을 잡겠다. 네. 이렇게 나오네요. 웃기죠. 그것도 힘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예. 얘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 강명구 이분이 이제 조직부총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이렇게 문자를 공개를 했거든요. 사실상 공개한 거죠. 이거 다 예. 카메라로 다 비치니까.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이제 배현진, 진종호, 김종혁 등 조치가 있어야 된다. 라고 어떤 당직자가 보낸 거예요. 예. 이 당직자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쭉 읽어봤더니 뭐라고 돼 있냐면 첫 번째 부산 북구갑 선거에서 한동훈을 지원했던 배현진하고 진종호하고 김종혁하고 박상수. 일단 예. 두 번째는 뭐냐, 당대표하고 박민식 후보에 대해서 비하성 발언을 갖다 했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 사람 한기호 등 한기호죠. 한기호. 화면에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당원권 정지 등 고수위 징계가 아니더라도 주의 처분이라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사람 생각이거든요. 예.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나 아직 안 죽었어. 나 살아있네. 이걸 좀 보여주고 싶은 거. 살아있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갖다가 고수위로 징계를 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반발이 엄청나게 세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적절하게 저수위로, 그러니까 주의 처분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문자를 보냈고, 그래서 실제로 국힘 윤리위에서 7월 6일 날 전체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이제 윤리위에 올라간 사안들이 있었어요. 그걸 언제냐면 한동훈 전 대표가 대구 방문했을 때 3월이죠. 그때 김혜지, 안상훈, 진종호, 그다음에 우재준도 들어가겠네. 배현진, 우재준, 박정훈, 김경진 전 의원 등 예. 이런 사람들이 따라갔었거든요. 예. 이 사람들 해당 행위라 그래가지고 이미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선거로 치르기 위해서 미뤄둔 거잖아요, 뒤로. 아하. 그게 지금 아직 살아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가장 최근에는 한지아가 북구 깎아가지고 한동훈 지원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이미 장동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필요한 조치를 다 하겠다고 당시에 이미 얘기를 했거든요. 아. 이 사람들을 몽땅 다 올린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당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박정훈 의원의 얘기에 따르면 그냥 희화하는 분위기래요. 아무런 힘도 없는 이미 허수아비로 전락한 놈이 앉아가지고 막 칼을 휘두르겠다라고 하니까
웃는 분위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도 분명히 알 겁니다. 역풍이 불 거라는 거. 또다시 쉽게 말하면 징계 정치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하게 되면 역풍이 분다는 거 아는데 그래서 아마 수위 조절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게 이제 그 문자에 나타나는 거예요. 주의 처분 정도가 좋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주의 처분은 사실 이건 하나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분만 세우겠다라는 거 정도인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쉽게 갈 것 같지가 않거든요. 왜? 예. 그 윤리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내가 볼 땐 제정신이 아니었잖아요. 제정신 가졌으면 그렇게 못했잖아. 이제 그 지금 듣자 하니까 이 강성 지지층에서 막 징계하라 이게 수백 건이 이미 올라와 있대 비슷한 것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야? 자기들이 살려면 뭐예요? 이들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원하는 만큼 해야 되는데 주의 처분만 줬다. 이들이 원할까요? 가만히 있을까? 난리 바가지를 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막 갈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당원권 정지라든지 뭐 이렇게 세게 나갔다. 예. 그러면 엄청난 역풍이 불 거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이제 자기들의 입지만 줄어들고 한동훈의 입지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걸 본인들도 알아요. 본인들도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윤리위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강성 지지층들 이 사람들이 주의 처분 갖고 만족할까? 아닐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막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사람들이 현실적 판단을 잘 못해요. 현실 감각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밀어붙여도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 예. 아니 근데 교수님 이렇게 선거 이후에 선거 결과에 따른 어쨌거나 간에 장동혁 대표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 또 이런 일련의 이 기강 확립에 대해서도 상당히 거부감이 셀 수밖에 없는데 이른바 대안과 미래라는 조직 또는 친한계라는 조직 국민의힘 내에서 뭐 당권파도 정점식 원내대표도 좀 이 장동혁 대표에 대한 비판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왜 조직적인 장동혁 저항 그러니까 뭐 의원들이 70명 정도가 연판장을 돌려서 장동혁 퇴진하라 이런 움직임이 없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예.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플랜 B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뭐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시간을 벌자라는 거거든요. 지금 자기들도 이제 불가피하다는 걸 알거든요. 예. 한동훈이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돌아오는 건 원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한동훈하고 자기들의 관계 설정을 다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너뜨리면 복잡한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상황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뭐예요? 일단 비대위를 꾸려야 되는 거고 아니면 전당대회를 다시 해야 되는 거고 뭐 이런 건데 지금 여의치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당내가 지금 풍비박산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구심점이 없었습니다. 옛날에 원래 이 사람들 구심점 없었거든요. 항상 예. 윤통 따라가는 그거밖에 없었잖아요. 윤통 따라가는 거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지금 뭐냐면 당을 보게 되면 일단 친윤 계열, 그다음 친오세훈 계열, 그다음 대안과 미래 이런 식으로 개혁을 강하게 추진하자라고 하는 세력들이 한편으로 있고 예. 또 하나는 그냥 미적 이것도 아니고 저쪽 눈치를 보는 친윤 그룹들이 이렇게 하나 있겠고 그다음 또 하나 그룹이 당권파가 있거든요. 이 당권파들. 이게 세 그룹인데 이 세 그룹 중에 어느 하나도 전체 당을 갖다 끌고 나갈 수 있는 헤게모니를 잡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삼국지예요. 삼국지가 지금 벌어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삼국을 통일해야 되는데 아직 어느 쪽도 그 세력을 다 확보하지 못한 상태는 분지기가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총회를 했어요. 예. 의원총회를 했는데 거기서 또 뭐 확실한 얘기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못 나오잖아요. 답은 안 나옵니다. 아무 얘기 안 한 거예요. 일단 거기 장동혁도 오지도 않았고 거기서 했던 얘기가 원구성에 관한 얘기만 하고 끝내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할 얘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먹통입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 플랜 B가 없다. 쉽게 말하면 기다리는 것밖에 지금 수가 없다는 측면이 있겠고 예. 두 번째는 어느 하나도 확실하게 지금 주도권을 잡고 있지 못한 상황들이 계속되면서 지금은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또 장동혁 대표를 홍명보에 비교했습니다. 홍명보를 비판하는 장동혁 대표를 홍명보에 비유한 것인데 장동혁, 홍명보가 사퇴 거부하고 징계해야 한다는 것 의미하는 건데 홍명보가 사퇴를 거부하고 징계하겠다는 것인데 정상 아닌데 웃음거리가 될 뿐 보기가 딱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네요. 그렇죠. 웃음거리가 된 거죠.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홍명보가 돌아왔어요. 그래도 홍명보 감독은 사퇴라도 했잖아요. 예. 기분 나쁘지만 주머니에 손 꽂고 그냥 나가버렸단 말이죠. 네. 사퇴도 안 하는 거예요. 사퇴도 딱 안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뭐 국민들이 뭐라고 떠들간에 난 사퇴할 생각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를 비판해 박지성
나를 비판해 이용표. 예. 너희들 축구계에서 징계할 거야. 이천수. 쫓아낼 거야. 뭐 이천수. 네. 쫓아낼 거야. 지금 이러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니까 다들 웃는 거죠. 그래서 박정훈 의원이 얘기한 게 당내에서는 사실 뭐 희화하고 있다. 예. 옛날에 서슬 퍼럴 때도 아니고 지금 모든 게 다 드러나가지고 그렇잖아요. 월드컵 나가기 전도 아니고 월드컵 해가지고 32강 탈락해가지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너무나 여실하게 드러났잖아요. 홍명보 감독의 작전 미스라는 게 너무나 드러났고 그다음에 지방선거 과정 속에서도 그 장동혁의 강고 수냐 몽땅 다 떨어졌거든요. 그 저승사자잖아요. 저승사자. 선거의 저승사자. 역할한 게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났으면 물러나야 되는데 안 물러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나 욕한 놈도 자를 거야. 그러니까 네가 잘못된 길을 갖고 있다고 지적한 사람들이 사실 당의 충신들이잖아요. 예. 그다음에 그 잘못된 길을 가는 애들 불구하고 대표님 박수 치면서 따라다니면서 선거 패배를 몰고 왔던 그놈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거잖아요. 근데 적반하장으로 나오다 보니까 우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징계가 그러니까 징계 얘기를 딱 하는 거 듣고 진짜 야 대단하다 정말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었는데 나 아직 살아있다라고 좀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살아있네. 그러니까 그 좀비지. 예. 그러니까 시체하고 좀비의 차이는 뭡니까? 그래도 시체는 그 죽은 자의 미덕을 지켜요.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좀비는 문제는 뭐예요? 돌아다니는 거예요. 움직임. 나 살아있다고 돌아다니는 거.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사실 좀비 대표죠 지금. 예. 실제로 그 좀비라는 용어를 양향자 최고위원이 사용을 했었나요? 네. 아마 그랬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오히려 있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의미의 설문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왜냐? 한동훈 의원에게는 더 도움이 된다라는 분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 시사인이 차기 보수 이 인물에 대한 적합도 조사를 했는데 오히려 장동혁 대표가 있어서 그런 건지 1위 23%로 한동훈입니다. 2위는 18%의 오세훈인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존재감이 부쩍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교수님. 일단은 그 한동훈하고 오세훈은 예. 그 대선 주자로서 누구도 그 자질을 의심하지 않는 상태가 돼버렸단 쌍도 말이죠. 근데 민주당 주자들은 사실 그거보다 약간 떨어져요. 김민석도 그렇고 뭐 정청래는 말도 안 되고 그다음에 김부겸 정도인데 네. 김부겸 좀 나이가 좀 너무 들었고 이런 상태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이제 여론조사에 따라서 1, 2위를 갖다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잖아요. 예. 이번에 이제 한동훈이 1위가 된 건 뭐냐면 오세훈 시장은 이제 관심에서 조금 벗어나요. 왜냐하면 그 지방 단체장이잖아요. 단체장은 자기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서 시를 운영해야 된단 말이죠. 예.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책 뉴스에서 좀 관심이 좀 벗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좀 나온 것 같고 보니까 1위가 한동훈으로 23%입니다. 그 다음에 오세훈은 18%예요. 그 다음에 이준석이 4%고 장동혁은 3%예요. 게임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는 좀 대선 후보를 안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장동혁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자기를 대선 주자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이게 과대망상을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깜냥도 안 되는데 자기가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다. 대선 주자감이라고 지금 과대망상을 가졌던 거예요. 그 과대망상에서 나왔던 게 뭡니까? 라이벌을 제거해야 된다. 한동훈을 갖다 무리하게 축출해내고 예. 이랬던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당대표를 갖다 제대로 운영하는 게 좋잖아요. 제대로 그 직을 제대로 수행하는 게 좋잖아요. 당한테 유리하게. 라고 한다면 보수의 가장 중요한 카드가 뭐예요? 한동훈인데 그걸 활용해 먹으려고 했겠지. 왜 잘랐을까? 자른 거는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대권 후보고, 한 산에 두 마리 호랑이가 있을 수 없다. 한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하나를 갖다 강제로 무리해가지고 쫓아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 그 착각에서, 과대망상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요번에 이제 주자 파악이 좀 됐겠죠. 이런 거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상대로 했을 때는, 한동훈이 32%에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게임이 오버가 된 거죠. 제가 예. 게임은 끝난 것 같고, 그러니까 한동훈은 이번 이제 적어도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한동훈이고 당 안에서는 한동훈이고 아직 들어가지 못했지만 당 밖에서는 누구입니까? 오세훈이란 말이죠.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보수 지지층들이 갖고 있는 기대감, 그다음에 중도층들도 민주당의 폭주에 지친 중도층들도 그래도 조금 견제할 만한 세력이 남아있구나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여론조사로 나가는 거고, 다만 이제 호감도 조사라는 걸 따로 했더라고요. 예. 온도를 재는데 거기서는 오세훈이 34도고 한동훈이 28도로 나왔습니다. 그건 뭐냐면 한동훈에 대한 비토 감정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바로 뭡니까? 옛날에 그 검사의 그 이미지가 좀 남아있다라는 건데,
다른 건 그다음에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일단은 요번에 이제 지방선거를 통해 가지고 한동훈이 완벽하게 정치인으로 거듭났잖아요. 그것도 정말 선거운동을 하는 거 보면 선거 교과서를 갖다 따로 써야 될 정도로 모범적인 선거를 했고 그 가운데서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거든요. 예. 근데 아직 그게 국민들한테 전면적으로 다가가지 못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온도가 좀 낮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온화한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온화하고 그다음에 뭐랄까 그 중도적인 이미지가 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약간 거부감이 좀 덜한 반면에 한동훈에게는 아직까지도 아까도 보수 적합도에서 높이 나왔는데 그 감정 온도에서는 낮게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그 감정을 좀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예. 또 하나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2030이에요. 2030을 보게 되면 요번에 이제 2030들이 한동훈 오세훈을 굉장히 많이 찍었거든요. 예. 그런데 한동훈이 아직 2030을 잡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 젊은 층들 있죠. 젊은 층을 공략할 수 있는 뭔가가 새로운 게 좀 필요한 겁니다. 다른 데는 다 그런다 치더라도 2030 새로운 세대거든요. 이들이 곧 10년 후면 뭐가 돼? 우리 사회 주축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갖다 파고들 수 있는 뭔가 좀 대안이 좀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그 아래는 요번에 봤잖아요.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거는 딱 됐는데 밈이 만들어질 정도였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갖다 돌파할 수 있는 뭔가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대학가 같은 거 돌아다니면서 톡 콘서트 좀 하고 대학생들하고 토론도 하고 그다음에 아이디어도 좀 얻고 2030. 그들이 원하는 정책이 뭔지 묻는 이런 기회도 좀 갖고 하면서 그들과 접촉면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일단 의원들 접촉 당내에서 이거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반환이다 하더라도 한동훈에 대한 비토 감정들을 이제 누구를 틀 수밖에 없거든요. 왜? 선거가 다가오면 이제 1년 10개월 남았어요. 야. 내년 넘어가면 1년 남은 거거든요. 예. 선거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랑 선거를 치를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도 그럴 필요가 있고, 근데 다만은 이제 걱정스러운 거죠, 이들은. 그러니까 그걸 갖다 누구로 틀릴 수 있게끔 접촉면을 넓히면서 바깥으로는 뭐가 해야 되냐면 특히 이제 2030들 다른 것보다는 2030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예.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